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번 학기가 좀 어머니들 신청이 많이 하셨는데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첫날 굉장히 좋은 거리 이제 많이 풀려고요. 그래야지 첫날들 다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제가 좀 어색하신 분들도 있으신지는 알지만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의 여자로 또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때로 막막하고 외롭고 시댁과의 관계, 친정의 문제, 물질, 여러 가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때로는 저희를 압도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가면서도 두렵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과연 잘 책임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저희가 이 12주 동안 그러므로 겸손히 당신의 지혜를 좀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엄마로, 어떤 아내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곳에 온 모든 어머니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점, 그 시작점들은 모든 어머니들이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이 평안해지고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엄마들, 아내들 다 되도록 하나님 12주 동안 온전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이 이 공간 안에 전달되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그냥 제 소개를,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 올리브교회 부목사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 학교 또 마도와 이제 어머니 사역을 한 지 한 6, 7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진다는 것이 결코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매 학기 할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사람의 엄마와 아내로서는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막 화내면 안 된다, 잔소리하지 말아라 가르쳐도 또 저는 제 삶으로 돌아가서 또 막상 남편과의 관계에서 저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또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강의할 때는 참 행복하게 재미있게 강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16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건대 애를 사춘기까지 키우시 않으셨다면 아무 말 하지 마셔야 된다. 내가 모르는 신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5세 이상,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도 사춘기가 빨리 오더라고요. 어머니들 격하게 동감하시죠, 제 얘기에? 지금 막 유치원 아이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트 떠 있는 어머니들은 걔가 어찌 됐던 간에 지금 가장 인생의 아이를 키우는데 행복한 단계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춘기가 되더니 저희 아이는 되게 좀 자상하고 좀 남자아이 치고는 되게 자상한 아이인데 그 자상함이 다 숨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16살이 되더니 한 재작년부터 드러나더니 지금 이제 좀 더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려고 하고, 또 남자아이들은 특별히요, 엄마 치마폭에서 놀지 않는 것이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제가 막 부르고 아는 체하고 막 이러는 거 안 좋아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아는 체 안 하려고 막 그러고 제가 손 한번 잡아보는 게 요즘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동상이몽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어떤 아빠가 중학교 딸에게 뽀뽀를 한번 하기 위해 10만 원을 걸고 10만 원을 손에 쥐고 뽀뽀를 하더라고요. 네, 뭐 저희 아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되게 힘든데, 그렇게 되게 어른스러운 척하고 모든 거를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 사춘기 아이는 그 안에 아이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던 게, 저희 아주버님이 제 아이가 이제 핸드폰을 완전히 2년이 다 되기는 했지만 핸드폰을 완전히 깨먹었어요. 그래서 수리하는 게 더 돈이 드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주버님이 저희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조카라서 아이폰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이제 얘가 너무 그게 행복하고 막 좋았던 거예요. 저녁에 자는데 아이폰을 딱 충전기에 꽂고 아이폰 잘 자 이러고 자더라고요.
제가 배꼽을 잡은 게 그렇게 저한테는 어른인 양 성인인 척 남자인 척 막 하면서 세상에 웬 아이폰 잘자가 웬 말이에요. 정말 제가 예. 여러분 저희 아이한테 아는 체 하시면 전 죽음이니까 아는 제 아이를 아시는 여러분 너 아이폰인디 막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아는 체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엄마로 아내로 살아갑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아내로 살아가는 얘기는 좀 해드리겠지만 저는 저희 남편이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37살 만으로 37살 나이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도 왼쪽 그 발가락 쪽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왼손을 못 쓰고 그래서 제가 살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삶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그게 그렇게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살면서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그 원동력과 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굉장히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남편을 고를 때도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중에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제가 있던 학교가 그 여자가 좀 귀했던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좀 남자들 사이에서 그냥 그래도 인기가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저희 남편을 골랐던 유일한 이유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겨서 그게 가장 큰 제 마음에 그 좋은 그 선택의 그 이유가 됐고요. 또 하나는 또 저희 남편이 되게 저에게 이제 헌신적으로 저를 되게 사랑하는 느낌이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 정도 살고 지금 생각해 보니 어떤 외모나 겉에 드러난 것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야가 겉에 드러나는 것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옮겨가면서 제가 인생에 좀 참 자유를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였더라면 제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아마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싫어서 제가 이번 학기 교재로 분노 컨트롤, 여러분 책상에 지금 분노 컨트롤 다 책 있으시죠? 제가 책을 좀 이렇게 펼쳐보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좀 책을 지금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분노 컨트롤을 제가 기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매 학기 다른 책을 쓰고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 주제에 맞는 책들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제가 분노에 대한 것을 공부하다 보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화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분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애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결론으로 도출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화가 자주 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비현실적인 기대가 많은 사람들이 화가 많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가 많은 사람. 예를 들어 내 삶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저희 남편이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막 이제 제가 예전에 저였다면 당연히 그랬겠죠. 저런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나면 안 돼. 막 이래서 막 그게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되고 막 남편 건강을 막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남편 건강들 더 챙기시더라고요. 저희 남편 그런데 뭐 저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왜 내 인생에 내 아이는 학교도 잘 가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내 남편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돼야 되고 나한테는 자상해야 되고 좋은 아빠여야 되고 우리가 이런 어떤 현실을 무시한 소망이 너무 크시면요. 내 현실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현실과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삶이 너무 괴리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삶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리가 살면서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아주 자주 아주 많이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정상 수치로 가져오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전혀 안 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저였더라면 지금 제가 이혼했거나 도망갔거나 그랬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저희 남편과 못 살고 일단은 창피해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한 6개월을 병원에 있었어요. 한 달 동안은 거의 대소변 다 받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남편이 빨리 회복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딴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6, 7개월이 지나서 퇴원을 하고 났더니 저에게 새로운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희 남편과 함께 교회를 오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다 쳐다봐요. 왜냐하면 저희가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다는 게 굉장한 능력이고 힘이고 감사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게요. 제가 저희 남편이 이렇게 장애인이 되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람은요, 어디 하나가 조금 이상해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차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손이 하나 불편하고, 예를 들어 그냥 잠깐 다리를 다쳤고, 잠깐 어디가 좀 이 얼굴에 조금 이상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봐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가면 우리가 아무 의식을 안 하고 지나가는데요. 뭐 어느 부분에 한 부분이라도 누군가가 이상하면요, 딱 쳐다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를 유지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감사하고 참 큰 일인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저희 남편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또 지나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든요. 먼저는 저희 남편을 쳐다봐요. 어머, 저 사람 다리가 왜 저래? 손이 왜 저래? 이렇게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 저를 스캔을 해요. 저희 남편을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딱 저를 스캔하면서 제가 그 음성이 제 귀에 처음에는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 저 남자 왜 저래? 어머, 저 여자는 나 부인인가 보다. 아니보다 저 남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게 막 들리는 것처럼 저에게 막 들리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것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저라면 제 인생 가운데 그것이요, 다 분노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 남편을 정상으로 돌릴 힘은 이제 저를 손을 떠나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분노는 계속 쌓여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는 체육을 잘하지만 머리가 예를 들어 좀 떨어진다. 이게 그 나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나는 공부를 내 아이는 무조건 잘해야 돼 라는 소망과 기대가 무조건 내 어릴 때부터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공부에 목을 메었는지. 그렇게 공부에 유달리 목을 메는 분들을 보면 또 그 분의 부모가 그렇게 키웠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니면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공부를 가지고 차별을 했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분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엄마를 볼 때,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진 그 다른 사람을 볼 때 못 견디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요, 다 내 과거의 경험과 내가 겪었던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어머니 학교를 늘 진행을 할 때 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어머니 학교라는 명칭, 이름을 듣고 소문을 듣고 좋은 엄마, 내 아이 잘 키우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처음 5주를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처음 5주는 결석이 작기도 해요. 정말 제가 비교가 될 정도로요, 아이에 대해서 하는 주간은 어머니들이 거의 빠지시지 않았고요. 나 자신이나 남편의 관계를 다루는 주간은 자주 결석을 하시는데, 제가 그 5년, 6년 이상을 이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도 제가 제 삶에 인상적으로 저의 삶을 적용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도출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 자신을 모르고 남편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없고요. 또 나 자신을 모르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비행기를 여러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 자주 저희가 요즘은 타다 보니까 처음에 뭐죠? 승무원들이 이렇게 뭐죠? 네. 제가 40이 넘으면서부터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가르치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 듣지 않잖아요. 너무 지겹고 저 얘기 왜 안 해요? 왜냐면 비행기 사고 나본 적도 별로 없고, 특별히 비담받지 않고 빨리 끝나야 내가 영화를 볼 텐데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반드시 그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모든 엄마들은요, 본능적으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아이를 먼저 씌우려고 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정말 간곡하게 거기서 부탁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반드시 엄마가 먼저 착용해야 돼요. 엄마가 먼저 착용을 해야 그 다음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다가 엄마가 쓰러지면요, 애도 못 살리고 나도 못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엄마가 먼저 숨을 쉴 수 있게 빨리 조치를 취한 뒤에 아이를 씌워줘야 돼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순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애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애를 먼저 씌워줘야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씌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머니 학교는 먼저 나를 아는 여행을 5주를 먼저 할 겁니다. 이번 학기는 제가 남편과의 관계를 좀 뺀 이유는 이 분노에 대한 것은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남편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분노에 대한 것들을 잘 배우시면 남편을 잘 도와주실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분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다루는 법과 건강하게 분노하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성격대로 분노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또 안내를 하냐면,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분노를 하는데 3가지로 카테고리를 묶어서 분노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폭발력으로 분노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저는 성격이 외향적이라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절대로 나만 죽지 않고 주로 남을 죽이면서 제가 이런 걸 읽고 심리적인 것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요.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좀 눈을 잘 풀어요, 남에게. 그래서 자기는 속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됐든 남편을 때려잡든 애를 때려잡든 아니면 여러분 하다못해 편의점에 있는 사람 아니면 서비스 센터에 누구를 때려잡든 이 외향적인 분들은요, 누군가를 때려잡고 자기가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나는 편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교육을 잘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회개를 좀 많이 했는데, 폭발형이 있고요, 또 누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표현을 안 하지는 않는데 아주 찔끔찔끔 흘려보는 거,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또 아마 이런 분들은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못하지만 왜 모르는 사람 앞에서 180도 딴 사람 되는 분들 있죠. 내가 친한 엄마들이라면 이 사람이 그 서비스 센터 가서 그 이마트 직원에게 그렇게까지 해드리라고 상상도 못한 엄마인데, 완전히 내가 모르는 타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딴 사람이 되는. 또 두 번째가 무수형이고, 세 번째는 억압형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인데, 저와는 딴 세계의 분들인데 꾹꾹 눌러 참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참는 거죠. 본인 속이 썩고 문드러질지언정 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울증으로도 잘못하면 연결되기가 쉽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분노의 다른 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분노라는 단어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막 폭발적이고, 우울은 굉장히 가라앉은 것 같지만, 화를 삭히다 보면 내 안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게 전환이 되는데 우울이라는 것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요, 다 나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폭발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 그러죠. 다른 사람 이해를 주느냐. 특별히 남편들 중에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분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두렵고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 남편이 왜 그렇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지도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서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조금은 다른 형태로 분노를 폭발하도록 좀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분노 컨트롤 목차를 좀 한번 보겠는데요. 책을 그래서 여기 분노 컨트롤 처음 표지를 보면요, 사회적인 감정을 삶의 에너지로 바꾸는 실제적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왜 나쁜가 하면, 분노는 그렇게 여기서 이제 처음에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분노에게는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를 알려줘요. 건강하게 분노하면 좋게 쓸 수 있는데, 나쁘게 쓰기 때문에 파괴적으로 되어서 내 아이, 내 남편,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근데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에너지예요. 나에게서 분출되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을 저희가 이번 학기 동안 다시 다루는 것인데, 목차를 좀 보시면요, 제가 이제 진도표도 좀 나눠드렸는데, 목차가 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오늘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에게 또 테이블에 보면 제가 숙제 진도표를 좀 나눠드렸어요.
어머니들이 매주 책을 읽어오셔야, 책을 읽어오셔야 이게 좀 제가 강의를 할 때 더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도움이 아주 크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어머니 학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 지각하면 난리치고 애들 숙제 안 하고 책 안 읽으면 난리를 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어머니들이 이 어머니 학교에 걸핏하면 지각하시고 또 이 어머니들이 책을 그렇게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읽어오지 않고 앉아서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집에 가서는 책 안 읽는다고 애에게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지각하고 내가 책을 안 읽으면서 내 아이는 지각 안 하고 책을 읽으리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하다못해 이 책이라도 펼쳐서 애가 공부할 때 펴서 앉아 계시면 아이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아이들에 관한 책이,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이해해 주세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오늘은 좀 이 아이들에 관한 책이 이거 펼치지 않으셔도 돼요.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되게 이런 돌직구로 책 제목을 달아놓은 책은 제가 처음 봤는데, 이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만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요즘 어머니들에게 들어보면 이 젊은 어머니들은 본인도 스마트폰이 해결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면서 아마 1차적으로 제가 어머니들이 많이 찔리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옆에 앉아서 혼자 스마트폰을 하거나 TV를 보시는 것은요, 아이에게 공부하지 말아라 라는 것 무언의 얘기와 사실 비슷합니다. 애는 엄마가 하는 걸 너무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본인이 과자 먹으면서 넌 먹지 마,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추천드리기는 이번 학기 어머니들 좀 숙제를 꼬박꼬박 좀 해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자꾸 사설을 붙이는데, 책을 좀 이 진도표대로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아이 공부할 때 이 책이라도 좀 읽으시면, 예전에 아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책 한 자 안 읽더니 요즘은 책을 읽는다고. 그래서 어머니 학교가 그런 좋은 일에 기여도 하고 있으니까 꼭 이 책을 아이 공부시켜 놓고 좀 읽으시기를, 커피 한 잔 앞에 탁 놓고 우아하게 앉아서 아이가 우리 엄마 굉장히 지적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맨날 수다만 떨고 놀러만 다니지 않는구나 생각하도록. 그래서 이 진도표대로 책을 읽으시는데, 제가 1과 2과로 표시해 드렸는데 이 책은 1부, 2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2부에 보면 분노의 다양한 얼굴, 그래서 이제 폭발형, 억압형, 누수형의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형일지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3부는 우리가 분노로 고생하는 이유를 아주 낱낱이 얘기합니다. 이 3부를 통해서요, 여러분이요, 내가 사실 진짜 화내는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화를 내는 이유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로 여러분이 이유로 규정 지어놓은 그 이유가요, 진짜 이유가 아닐 수 있어요. 분노는 굉장히 위장을 잘해요. 굉장히 위장을 잘해요. 이제 저희가 자세히 아주 계속 매주마다 나눌 텐데,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 집에 돈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야, 내 아이가 이렇게 해서야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90%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부를 공부하면서 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진짜 내가 화내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면 제가 일단 50% 이상 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 화를 내고 있는 상태가 반복이 돼서 자기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4부는 그런데 그걸 발견했다면 이제 이 분노를 적에서 동지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분노를 관리하는 법.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이 좋은 이유는 굉장히 프랙티컬합니다. 실제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고 훈련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듣기, 말하기, 성내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분노를 예방하는 법까지 좀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다 분노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도 오고 몸에 여러 가지 지금 어머니들의 질병 가운데 아마 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육체의 질병으로 오는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화를 내지 말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분을 품때 해가 지기 전에 뭐 화를 그추거나 어떤 이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분노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그렇다면 현명하게 화내는 법, 내 아이에게 현명하게 화내는 법, 내 남편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내가 화났음을 내가 힘듦을 알리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해 줄 겁니다. 참고 있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은요 사실 폭발형은 남에게도 해를 끼쳐서 나쁘지만요 사실 제가 이제 수년간 폭발해 온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이 폭발형이 또 나쁜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이나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보통 폭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처음엔 속이 시원한데 나중에는요 죄책감이라는 게 찾아와요. 내가 우리 어머니들을 아무리 억압형이라도 아이한테는 폭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가 가장 1차적으로 가서 닿는 상대가 나고요. 그 다음 상대가 누구냐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약자에게로 나도 모르게 나갑니다. 내가 내 애에게 화내야지 작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무언가 내 실수와 내 약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굉장히 나를 누르고 경각심을 막 촉을 세워서 내가 저 엄마한테 실수하면 안 돼. 내가 선생님, 저 사람들 교회에서 실수하면 안 돼. 이걸 누를 수 있는 자제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작동할 수 있어도요. 그 자제력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현장이 가정이고요. 가장 쉽게 노출되는 곳이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후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죄책감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난 엄마 자격도 없나 봐. 이게 무슨 엄마야. 어떻게 애한테 이런. 그리고 이제 애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놓고 나면 오늘 유치원에서 애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거 좀 그냥 참을 걸. 막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그 시간이 더 사실은 지옥. 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발형은 훨씬 더 많은 그 시간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자기에 대한 분노로 자리 잡아요. 자기가 너무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폭발형은 특히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폭발하고 자책하고 이 수위가 넘어가면요 이제는요 이게 굉장히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비현실적인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분노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면 마땅히 일해야지 라는 기준치가 너무 정확하신 분들은요 남편이 그 기준치에 못 미치면 계속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역정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유치원 엄마들을 만났는데 내 아이 친구 엄마들을 만났는데 그 기준에 맞추고 있는 남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온 날은요 그날 남편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신발 벗고 들어와서부터 폭탄을 맞기 시작해서 밥 먹을 때 왜 숟가락은 소리 하여튼 내가 오늘 뭘 도대체 잘못한 건가. 이 분노라는 것이요 상대를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이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는데 이 몰아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현실적인 기대치 남편에 대한 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도 분노가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분노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제가 왜 폭발형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굉장히 저를 못마땅해 하거든요. 저는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썩 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확 신뢰하지 못하는 그 근간에는 제가 저를 불신하는 게 크다는 생각을 요 근래 좀 또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건강하게요. 아주 뭐라 그럴까 뭐 공주병, 우리가 볼 때 아주 이상한 형태로 사랑하는 사람 말고요. 건강하게 자신을 받아 가지는 것. 자기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주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어. 사람은 다 그렇지라며 자기를 좀 수용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남도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좋은데 제가 굉장히 그래서 제가 늘 나누지만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저는요.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아직도 좀 싫어해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사랑받으려고 많이 외향적인데 사랑을 못 받으면 오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요. 유치원이나 어디나 이렇게 애들이 막 오버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소리도 크게 내고 막 야단법석을 떨고 막 선생님한테 쳐다보라고 하고 난리를 치는 아이들은요. 10중 8구 이제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인데 외향적이라
사랑을 주세요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를 내고 뭔가 자꾸 엎어뜨리고 막 나 좀 봐주세요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도 내 아이가 유달리 그런다면 엄마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내성적인 아이들은요, 오히려 가만히 그거를 쌓아두고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또 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분노가 내면으로 이렇게 스며들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향적이라 막 오버를 어릴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하여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나서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저를 알아주고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만족감을 얻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제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온전히 온 뒤부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막 과하게 막 너무 활달하고 막 주도적이고 막 오버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괜히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지금 아이가 하나지만 저희 남편하고 결혼해서 우리 아이 안 낳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닮은 여자아이를 이 세상에서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저를 닮은 여자아이를 본다는 게 너무 끔찍했고요. 그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중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본인을 유추하시면 좋은 게, 이게 결국은요, 이 분노가 마지막엔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로 데리고 가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분노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 분노의 에너지가 나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주 분노하는 남편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특별히 남자분들 중에 폭발적인 분노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폭발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남자들은요, 굉장히 자존심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숨겨야 되는 게 있어요, 남자들은. 근데 특별히 굉장히 건강한 자존감이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은 굳이 어떤 행동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나 자체로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감이 없고 위축돼 있고 세상에 맞서는 것이 너무 두렵고 내일 당장 가서 회사에서 할 일들이 두렵고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요, 걸핏하면 집에 와서 막 폭발하고 막 폭력을, 예전에 보면 아버지들 막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자신감이 강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요, 내면에 오히려 역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너무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2배로 오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두려운 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면이 굉장히 허하고 약하고 자신감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내면의 상태인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화를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현실적인 하여튼 기대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만큼 드라이브할 수 있는지, 몰아갈 수 있는지를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많이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분노에 대해서 다룰 때, 이게 저도 좀 요즘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막 밑바닥에 막 아픈데, 여러분들의 과거를 좀 제가 자꾸 들추는 일들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분노와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억압된 분노가 무관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남자분인데, 어릴 때 어머니는 완벽주의자 어머니고 아들은 굉장히, 이게 뭐 딸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덜렁거리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완벽해서 모든 준비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공해주는 엄마고, 이 엄마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왜 아이의 옷 하나, 아이의 뭐 가방에 뭐 묻은 것 하나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어머니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아이에게 줬는데 애가 그것을 유지 못할 때 이 엄마들은 폭발합니다. 예.
하여튼 그 완벽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서 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아이는 그 완벽주의 엄마에서 약간 완벽한 그걸 잘 따라가는 아이였다면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완전히 덜렁거리는 다른 형태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뭘 보내면 다 잊어버리고 오는 겁니다. 뭐 신발 주머니 잊어버리고 오고, 우산 보내면 잊어버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사실은 내 아이는 좀 덜렁거리는 성향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 아이를 이끄는 것을 시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올 때마다 이제 처음에는 조용히 잘 얘기했겠죠.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이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서 이 엄마가 이제 이 아이가 잊어버리고 올 때마다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주 어린 나이에 매번 그 잊어버리고 올 때마다 엄마가 막 자기 도끼 눈을 뜨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제 잊어버리고 집에를 딱 들어오면 현관문을 잡고 들어가기가 두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겁니다. 특히 어린 아이 때 내면의 분노가 내재되기가 아주 쉬운 것은요, 어릴 때는 어른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거든요. 뭐 억울한 상황이 됐든 엄마가 볼 때 합리적인 상황이 됐든, 어릴 때 왜 저희가 애들을 끌어다 앉혀놓고 막 야단친 다음에 말해봐, 너 어떻게 생각해, 말해봐. 그때는 말을 못한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근데 남편들도 그렇대요. 제가 남편들도 얘기해보라고. 특히 여러분 여자들이 이 언어 관련, 제가 볼 때 여기 뭐 보이기도 하지만 안 그런 남편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는요 이 언어 관련 뇌 쪽이 여자보다 덜 발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남자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선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자는 제가 여자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자기와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남자를 키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특히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안에 굉장한 겸손함이 요구돼요. 왜냐하면 여자랑 남자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제가 책을 좀 또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좀 어떤 단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 여자들만 위하여라는 책과 남자들만 위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이 같은 여자 작가가 정말 많은 설문조사를 거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 여자들만 위하여라는 책은 남자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쓴 책이에요. 이 남자들만 위하여라는 책은 남자들에게 여자는 이런 동물이야,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줘. 왜? 여자는 사랑받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자는 어떤 동물이냐면요, 제가 어저께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저께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오늘 그 여자는 또 물어보냐 이거죠. 못 들었나, 이해를 못했나, 이해할 수가 없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여자는 감정적인 동물인 것, 여자는 왜 그거를 요구하는 것, 왜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항목을 하나만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들에게 물어봐요. 어떤 좋지 않은 상황, 두 상황에 처해 있는데 둘 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하나만 골라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는 너무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능해서 무시당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 2가지 외에 옵션이 없어요. 너무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하고 무능해서 무시당하는 상황을 고르라고 하면요, 여자들은 10 중에 7, 8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더 힘들다고.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은요 80% 이상이요 무능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을 못 견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자들은 내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여보 사랑해 막 나갈 때 막 뽀뽀해주고 막 안아주려고 그러고, 근데 남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남자는 아내가 자신을 존중해 줄 때, 인정하는 느낌이 들 때, 자기를 진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느낌이 들 때 막 힘이 불끈불끈 솟고 세상에 나가셔도 다 나와. 난 다 할 수 있어.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주니까 막 그 용기를 가지고 사는데, 아내는 남편이 또 사랑한다고 눈 맞춰주고 존중해주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나를 왜 살갑게 이렇게 사랑의 느낌을 주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키우고 있다면 아들도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거든요. 여자기 때문에 사랑해 막 챙겨주고 막 꼼꼼하게 다 해주고. 그런데 남자아이들에게는요, 내가 해준 그 수많은 사랑의 표현과 그 놀라운 헌신이
한 80% 이상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아이들은 인정해주고 넌 할 수 있어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뭔가 이렇게 세워주는 어떤 아이를 남자로 느끼게 해주는 기분을 들게 해주는 것,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특히 저는 아들 가진 엄마들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너무 사실 두려워요. 내 틀로 나는 여자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자같이 행동하거든요,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눈 맞춰주고 엄마 사랑해 이런 얘기 해주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아들들은 그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요즘 열이 받는 게, 무슨 대화를 하다가 석현아, 네가 너무 엄마 얼마나 안아주고 엄마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늘만큼 우주만큼 땅만큼 사랑해. 제가 오죽하면 그 증거물을 제 책상 앞에 갖다 놨거든요. 요즘 안 해주니까 가끔 그걸 보면 위안을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저희 아니야, 딴 사람이야, 내가 그랬을 리가 없어. 그래서 지금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계신 어머니라면, 아들을 키우고 계신 어머니라면 좀 찍어 놓으십시오. 찍어 놓으시고 증거물 확보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너무 부정해요. 정말 몸서리 쳐지게 부정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다른 아이를 내 마음으로 키우는 것은 특히 아들에게는 약간 죄악과도 같은 상황이 되고, 특별히 그런데 그럼 나는 엄마니까 여자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남편이 그 반대를 잘 채워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분이 너무 바쁘거나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엄마가 좀 남자에 대해서 깨닫고 지혜로울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남자를 키우는 것과 아들을 키우는 것과 딸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안쓰러운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한 성범을 있으면 낫거든요. 그쪽에 집중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섞여 있는 분들은 딸을 키울 때 아들을 키울 때 좀 이게 기준점이나 많은 분들이 좀 다르셔야 돼서, 예전에 제가 그 했던 책 중에 그 아들 키우는 법,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 법, 내 딸을 여자로 키우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도 아주, 그래서 남자의 성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들을 이해하거나 아들을 이해하는데 이 책이 아주 근본적인 도움은 굉장히 좀 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무슨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죠? 네. 과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분노하고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아까 그 남자아이 설명을 했잖아요. 과거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그렇게 엄마에게 매일 혼내고 억압받고 잊어버리고 올 때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냐면요, 참 가슴 아프죠? 비가 오는 날 차라리 우산을 집에 두고 가는 거를 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 학교에다가 두고 오거나 잊어버렸을 때 엄마에게서 받는 그 상처가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아이에게는 크거든요. 자존감을 너무 바닥으로 내려 깔기고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그런 분노와 내재된 억압이나 아픔을 가지고 자란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이런 삶을 겪었다는 것을 모르고 만난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느냐,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우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요, 이런 남자들은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완벽한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인데, 제가 하여튼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해요. 자기 아버지를 많이 증오하던 딸들이 커서 이상하게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랑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자기 어머니를 증오하면서 자란 남자들이 이상하게 자라면서 자기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얘기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평생 보고 들은 것에서 사람은 자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익숙함이 끌어당기는 매력이 무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살면서는 힘든 상황을 도래하는 거죠. 엄마가 너무 힘들었고 아빠가 너무 힘들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커서 부인을 만났고, 부인은 또 되게 꼼꼼하고 완벽한 여자고,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그러니 얼마나 남편에게 줄 우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름 예쁘고 남편에게 어울릴 우산을 사가지고 줬겠나. 그래서 이 부인에게 그 우산은 의미 있는 우산이에요.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신경 써서 사다 준. 그런데 그 우산을 들고 나가자마자 하루 만에 그 우산을 잃어버리고 온 것이 이 부인에게는 참 자기의 사랑이 담긴 물건이 없어진 건데, 이 남편은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여보 우산 왜 안 가지고 왔어?
이제 벌써 기분이 어렸을 때부터 늘 건드려졌던 이미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무서운 것은요, 그 부인의 한마디가 왠지 모를 신경의 널브를 건드려서 굉장히 불쾌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정말 많이. 그런데 이제 이게 신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신혼 때는 어느 정도 이러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누적이 되면 이제 이 남편이 굉장히 성격도 좋고 순한 사람인데 어느 날 또 잊어버리고 왔어 라는 부인의 한마디에 완전히 남편이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이 부인이 얘기하기를 그런 괴물의 모습은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처음 본, 그래서 너무 남편이 낯설고 너무 무섭고 내가 이상한, 정신적으로 이상해 있는 남자랑 결혼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한 사건들, 경험했던 내재된 분노들, 억압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의 나의 뚜껑을 여는데 아주 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기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눠서 낮춰드릴 거지만, 또 여러분의 실제 분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열매를 따려면요, 정말 부득이하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과거로 가는 여행을 이번 5주 동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직면하시고 해결을 하시고 나면 그것이 내 삶에도 유익이 될 뿐더러, 제가 이 스마트폰 이 책에도요, 여러분, 분노 조절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분노 조절이라는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아이들도 다 분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억누를 것인가 폭발시킬 것인가, 아이들도 누수할 것인가로 살아가는데 이제 고착이 돼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경험해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건강하게 분노하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건강하게 분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아이가 학교에나 유치원이나 사회에 가서 아주 이상한 형태로 분노를 폭발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제자가 있는데, 제가 아주 지금 10년 넘게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서 지금 10년이 훨씬 지났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 다 성인들이 돼서 사회인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공부도 정말 잘하고 집안도 뭐 대한민국에 손꼽힐 정도로 괜찮고 너무너무 괜찮아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 애도 너무 젠틀하고 괜찮아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얘는 괜찮다,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랑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이 아이의 놀라운 분노를 표출하는 게 있는데, 이 아이가 되게 어릴 때 좀 엄마 아빠랑도 떨어져 살고 좀 억압된 분노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되게 이성이 강한 아이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이 강한 아이라 자신과 모든 관계가 정확히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100%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이성의 소유자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서 더 누르니까요, 어딘가는 사람이 분노는요 어딘가에는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분노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로는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는 어디다가 그것을 그래서 표출하냐면요, 운전하다가 끼어들거나 운전하다가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얘가요 180도 딴 사람으로 딱 바뀌는데요, 불이 눈에 정말 빨간 불이 딱 들어오면서요 차를요 끽 세워가지고 갖다 막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쫓아가서 어떤 식으로든지 세워서 나오라고 하거나 문을 열게 해서요,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 많든 20살이 많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인생의 모든 분노를 막 정말 독과 저주와 막 지금 쌓인 모든 분노를요 그 사람에게 다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 번은 자기를 태우고 가다가 그런 일이 났는데, 이 아이가 막 쫓아가서 막, 그때 이 아이는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정말 너무 낯선 아들의 모습, 정말 거의 미친 사람과도 흡사한, 아무도 말 한마디 섞을 수 없는, 그리고는 쫓아가서 막 난리를 치는 아들을 보고 이 어머니가 막 가슴이 너무 쿵해서요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요, 분노라는 것이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고 이 에너지가 또 쌓이고 농축되면 더 크게 폭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교재로 골랐다가 제가 이틀 읽고 교재를 바꿨습니다. 냉큼. 이 책은 좀 어렵더라고요. 이 책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분노 조절학이라는 책인데
그 영문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영문 제목이 Controlling Your Anger Before It Controls You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화가 나를 컨트롤해요. 그래서 이 분노가 딱 제동이 걸린 사람들은요, 이 분노가 이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애를 길들일 때도 분노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 주장을 관철할 때도 분노하고, 정말 모든 곳에 분노를 쏟아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피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분노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감추려고 하거든요. 왜? 분노는 나쁜 거야. 내가 분노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왜냐면 건강하게 분노하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나쁘다고만 생각해서 꾹꾹 눌러 놓으면 그게 왜 우리에게 해가 되냐면요, 분노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분노를 삭히면 삭힐수록, 더 많은 일들을 삭힐수록 내 몸에 일정 에너지는요, 걔를 누르는데 계속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내 안에 어떤 에너지는 그 분노를 계속 누르고 있느라고 일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몸의 에너지의 40%는 내 분노를 누르느라고 쓰고 있다면 나는 60%밖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쉽게 지치고 쉽게 신경질이 나고 남편에게, 아이에게 막 내가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요즘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면 내 에너지를 그걸 누르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요, 반드시 끄집어내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특히 요즘 너무 내가 자주 화를 낸다, 왜 이렇게 요즘 짜증이 많나, 이거는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중간에 토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 아예 뭐 여러분들 소개하시고 토의하는 시간을 아예 그냥 마지막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에 대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5주 동안 이제 나머지, 이제 오늘은 첫 주고요, 나머지 5주 동안 이 책을 공부할 건데 분노 컨트롤을 빠지지 말고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듬성듬성 오셔서는 제가 볼 때 오시지 않으니만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5주를 좀 쭉 나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다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요. 이 두 번째 책도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면요,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인데, 결국 이것도 영문 제목은요, Growing Up Social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이 책에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는요, 스마트폰의 문제가 아니라요, 스마트폰의 문제는 아이들의 사회성을 뺏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을 키우게 아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성을 가르쳐라, 사회성을 키워줘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스크린 타임부터 아이가 TV, 핸드폰, 또 게임기 이런 것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시간도 체크하게 할 거고,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할 때도 할 건데 264쪽을 보면은요, 264쪽을 보면 예,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오늘 할까도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264쪽에 보면 자녀가 스크린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그러면서 여기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0, 1, 2, 3으로 항상 한다, 뭐 보통 한다, 가끔 한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이가 아주 어리신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럼 이 책을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이런 스크린 타임을 조정해야 되고 노출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스마트폰을 줘주면요, 아이들 그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걸로, 지금 요즘은 여러분 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뇌가 어떨 때 성장하고 어떨 때 멈추고 어떨 때 저하되는 것을 굉장히 아주 실질적으로 검사가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요, 핸드폰을 쥐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좀 아이가 어릴수록 하셔야 되고,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5가지 아이들의 인성교육, 사랑이나 분노 조절이나 이렇게 필요한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인성 조절에 대한 것들을 나눌 거라, 이것도 굉장히 실제적이고 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가지고 저희가 11주 동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숙제를 열심히 해오시고요. 자, 마지막에 한 가지만 그럼 좀 체크해보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4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분노 컨트롤입니다. 분노 컨트롤 44쪽.
보면 분노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마치고 시간을 드릴 텐데 시간을 드리면 섬김이 여러분, 저희 섬김이라고 여러분 각 테이블에 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소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좀 한 분 한 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분들이 인도하셔서 자기 소개랄지 어머니 학교 12주 동안 좀 얻고 싶은 것이랄지도 나누시고요. 그리고는 이것을 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나는 분노를 어떤 식으로 표출하는지를 좀 오늘 그냥 아주 쉽고 간단하게라도 표면적으로라도 표현하시고 네, 뭐 이렇게 좀 제가 더 깊이 있는 것을 하나 나눌까 했는데 그건 하나 나눠주십시오. 이걸 체크하신 다음에 요즘 가장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삶의 어떤 상황이 뭔지, 뭐 내 애가 이럴 때 화가 나요, 이런 상황은 못 참겠어요, 뭐 남편이 이럴 때 너무 못 참겠어요 라든지 특별히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것들을 좀 오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모르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런 것들은요 좀 내어놓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좀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고 저희 총무님 광고 듣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별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